보면 기존의 경제를 대체하는 어떤 그 영역으로 구상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플레이어들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좀 진지하게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은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 또한 작년, 금년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요 사업자들, 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에 KRIGF에서 디지털 경제상에서의 어떤 이 경쟁의 문제, 어떤 공정 경쟁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다루는 게 되게 시의적절한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좀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콘텐츠 진흥원 맞나요? 제가 맨날 콕하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콘텐츠 진흥원에 계시는 전문가이신 하윤근 박사님한테 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다양한 역차별 이슈를 구글세를 중심으로 해서 짚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 박사님께서 제 생각에는 한 20에서 25분 정도의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6분의 토론자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재미있는 토론을 할 텐데요. 일단 먼저 박 박사님 먼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님 준비하시면서요. 일단은 먼저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 이제 토론자분들을 모셔서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그 발표를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발표를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하윤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구글세 관련 문제 때문에 이제 보고서도 제가 내고 또 예전에 2014년 정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처음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사실은 저는 인터넷 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 콘텐츠 진흥원 차원에서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이런 기존의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렇게 찾다가 유럽에서 먼저 인터넷상의 그 신문기사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그 콘텐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구글이죠. 구글에서 검색 서비스로 그런 것을 이용할 때 아무런 사용료라든지 저작권료라든지 이런 거 지불 없이 사용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유럽에서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송도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 전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는 한 몇 년 흐르면서 구글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사도 나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대충 그 개요라든지 논의 배경, 진척 이런 순서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글세라는 이 개념은 사실 이렇게 통칭이기 때문에 아주 긴실하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유럽 각국에서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여러 가지 구글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 구글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뭐 인텔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전부터 그런 IT 기업이나 혹은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유럽에서 제기가 계속됐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반독점법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미 그 벌금이라든지 그런 과징금 같은 것도 이미 물기도 하고 하는 과징금 그 소송이 있어서 2000년대 이제 초반에 거기에 대한 판결도 나오고 인텔에 대한 판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유럽에서는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IT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라든지 또 나중에 이제 조세 회피 관련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 불금이나 체납 세금을 부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글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게 요 불공정 행위, 저작권 침해 소송, 조세 회피 행위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생기는 것을 구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 더 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요 세 가지 정도로 요즘 이야기가 아직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구글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쟁점이 될 부분들은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정보에 관한 거, 그러니까 과연 이걸 누가 가져야 되느냐 하는 사실은 그런 문제인데 유럽에서는 이 데이터 그 저장이라든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로 프라이버시 로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이 국가 안보 관련이다 해서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역차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거의 이제 문제를 정면으로 이렇게 제기하고 아주 원칙적인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문제는 먼저 인터넷 환경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이런 구글, 야후, 페이스북 이런 여러 가지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구글 검색 서비스가 문제였습니다. 검색 서비스의 검색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사의 그런 사업을 우선시한다든지 또 거기다 광고를 하는 회사를 우선시한다든지 혹은 자기와 경쟁 상대는 검색이 잘 되지 않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파운뎀이라든지 치아오라든지 이 주스티스, 엑스페디아 그리고 스트리트맵 같은 이런 검색 사업자들이 다양하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쇼핑과 여행과 지역 검색 서비스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EU 그 불공정 그 행위를 다루는 그쪽에서는 2010년 7월부터 거의 3년 동안 이전에 있었던 위원분이었는데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구글에 그렇게 조금 이제 합의를 해라 하는 그런 식이었고 일정 정도 구글도 이제 그 당시에 개선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합의 종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게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EC에 제기를 하고 해서 이게 다시 또 문제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3년까지는 사실은 여기 쇼핑, 여행, 지역 검색 통틀어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원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들어오신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 다룬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쇼핑 하나만 가지고 아주 깊게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들에서 판결이 난 거라든지 하는 거는 전부 다 구글 쇼핑 관련인데요. 사실 그렇게 한 이유가 구글 쇼핑 하나만 제대로 다루어도 나머지 문제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쇼핑을 다루고 그 다음에 여행이나 지역 이렇게 계속 넘어가기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번에 구글이 벌금을 거의 3조 원 가까이 물게 됐는데 그거는 아주 지금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글의 이제 독과점 문제는 인터넷 환경에서 끝난 게 아니라 모바일 환경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즉 구글 안드로이드 OS 자체가 불공정 행위를 어떻게 보자면 좀 할 수밖에 하게 해주는 그런 요인을 제공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지금 쓸 수 있는 OS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다가 시장 장악이 능력이 높은 구글 OS 같은 경우는 거기다 깔 때 단발 삼성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단발 밴드한테 아예 처음부터 불공정 행위를 이렇게 강요한다. 반드시 구글을 깔아야 되고 구글에 따른 여러 가지 앱을 단말기에 깔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자체 규정 그런 것도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2013년부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어서치 등 한 17개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2000 그때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벌금을 문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마 제가 여기다 적었을 건데요. 나중에 넣을 건데 그래서 유럽 불공정 경쟁 이거 잡는 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단속을 해달라고 했던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유럽에서 구글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구글에 의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벌금을 받았고 지금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구글이 이렇게 그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 기업들도 유럽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상대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니까 상대 같은 미국 중심 다국적 기업을 이렇게 고소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벌금을 받았던 그 불공정 행위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업자한테 처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넣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는 그런 것처럼 지금 구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됐고 그래서 2013년부터 이게 유럽 위원회에서 그게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조사 이후에도 이 포르투갈 앱마켓 사업자 앱토이드라고 구글하고 비슷하게 이제 모바일에서 여러 가지 거기 올라가 있는 앱을 검색할 수 있고 또 깔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아무리 구글에다가 올려도 자기들은 검색도 안 되고 검색 순위에서도 밀려나고 이런 문제로 여기 이제 역시 또 유럽위원회에 그걸 소송을 또 소송이라기보다 대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럽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불공정 행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 다른 문제는 저작권 문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0년대 중후반 유럽 신문사들이 계속적으로 수익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하면 이 하락을 좀 만회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상에서 전부 다 신문기사를 보지 신문을 직접 구독해서 보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나라 중심의 언론협회에서 구글을 대상으로 자기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벨기에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언론협회에 뉴스 검색 서비스, 구글의 뉴스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컨텐츠를 아무런 대가 없이 도용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벨기에 법원은 구글을 패소 판결했고 자편을 들었죠. 그래서 구글이 나서서 2012년에 벨기에 사진작가협회라든지 작가협회 그리고 또 여기 언론협회 등등과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매체의 디지털 진화 지원에 관한 그런 기금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랑스에서도 2005년 AFP라든지 IPG라든지 언론협회나 아주 큰 이런 뉴스 하여튼 이런 데서 구글의 신문기사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 역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오랫동안 이렇게 끌다가 결국은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2012년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벨기에의 사례를 보고 벨기에가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거다 하는 그런 들었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과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콘텐츠 이용 혐의 사이트 전송료에 대해서 지원을 그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구글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또 세금을 프랑스에서 내지 않는다. 저희 디지털 매체로의 진화에 대한 지원금으로 여기에 보면 거의 6천만 유로니까요. 그 당시에 8,200만 달러 정도의 디지털 출판 혁신 펀드를 조성하겠다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나서 그러면 이 펀드를 받는 걸로 끝이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펀드가 소진되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돈을 받을 거다 하는 식으로 그때 대답을 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저작권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개정을 했는데요. 2012년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그 개념이 뭔가 하면 이제 구글이 기사 자체를 실을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사 자체를 시키보다는 어디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게 나오고 전체 기사가 나오고 하는 이런 형태이기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거는 완전 그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저작권료를 물어야 되나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는 짧은 부분이라도 그 기사가 일정 정도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 제목이라든지 이런 게 그럴 때는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구글이 그거를 그 기사 그 제목을 아주 이렇게 잘라서 한 두 단어, 세 단어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과연 두세 단어도 이거를 여기 보면 뉴스 발췌라고 했는데 과연 뉴스 발췌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일정 정도 길이 이상의 뉴스 발췌라는 이 법적인 기준이 정확하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구글이 그러면 신문 기사는 우리 절대 안 올리겠다 해서 전부 다 삭제를 했었어요. 신문사들이 이번에는 우리는 구글 등록을 원한다 하는 식으로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자발적으로 올리고 싶은 사람은 올리고 이 법에 맞춰서 올리기 싫은 사람은 올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만 그게 발표되고 나서 한 달 후인가 한 달 반 후에 전부 다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이 유야무야 이렇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죠. 그러고 나서 스페인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독일이 이제 거의 실패한 사례를 보고 스페인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짧은 이런 것까지 그리고 제목까지 전부 다 안에 넣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짧게 하는 경우나 발췌를 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전부 다 이 저작권료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스페인 이야기가 돼서 이런 식으로 스페인은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그 이후에 이걸 잘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돈이 징수됐는지는 자세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유럽연합에서는 제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효력이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조세 회피 문제인데 사실 조세 회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신문기사로도 많이 다루어졌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조세 회피 문제는 이제 그 2008년인가요? 그 유럽이 금융위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이렇게 고갈되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는 중에 이 문제도 이렇게 건드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영국에서 매출액의 0.198%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걸 발견을 했고 나중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대부분 돈을 전부 다 이렇게 아일랜드, 네덜란드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라는 이런 조세 회피 전략을 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탈세는 아니고 일정 정도 합법을 가장한 일종의 조세를 회피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크게 이 조세 회피 관점의 무불세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세 관점과 간접세 관점인데요. 직접세는 법인세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간접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2010년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보니까 별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하고는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 해서 온라인 광고세라고 해서 그거를 표적을 삼아서 이 광고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광고세가 처음에는 광고를 하는 광고주한테 물리는 무불세 원이라고 해서 처음 무불세 법안은 온라인 광고세 법안은 거기 했는데 광고주들이 결국 일어났죠. 두 번째는 광고 사업자, 그러니까 구글처럼 이런 즉 이거는 온라인에 광고하는 거였는데 프랑스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광고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러니까 인쇄 매체는 이미 있고 온라인 부분에도 광고를 세금을 물려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일종의 부가세 개념의 그런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원투를 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구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부 다 판매가 그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다 하기 때문에 전혀 프랑스에서는 무관하게 사업장이 프랑스에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딴 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됐고 결국은 국내 사업자들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방안을 찾았던 거죠. 특별 수상인데요. 2011년도 커뮤니케이션 장관인데 보니까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는 걸 알고 이거에 대한 조사를 착수를 해서 국회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주는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돈을 전부 다 벌었던 그 매출액이 전부 다 이전돼서 싱가포르로 가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이제 조세 회피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고는 즉 이렇게 이전되는 그 소득에 대해서 즉 크로스보드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돈을 불리겠다 해서 그 당시 이거는 OECD에서 나온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도 들어있었어요. 즉 가이드라인에 들어있었는데 이걸 자꾸 법화하는 거는 그 당시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계속 작법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일정 정도 그 구글 호주에 이걸 돈을 물리게 되어서 한 10배 정도 뛰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별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방법을 호주는 찾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이제 2015년 정도에 법인세도 물리기가 그렇고 왜냐하면 고정사업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가세 부분에서 이제 왜냐하면 부가세 납부에 따라서 그 앱 판매나 이런 걸 통해서 앱 판매에 부가세를 붙이면 앱 판매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를 일정 정도 가늠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내에서도 이 세금 부담의 차이가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평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일본 기업의 요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역차별이다 해서 나왔었잖아요. 즉 뭔가 하면 구글에서 파는 거는 부가세가 안 붙기 때문에 저렴하고 싸고 우리나라 앱 스토어에서 파는 거는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과세 기준을 이제 바꿨어요. 예전에는 서비스 제공 기업의 소재지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과세한다 이런 게 되는 건데 서비스가 이용되는 소비처로 이렇게 이렇게 바꿨어요. 이 부분도 OECD의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바꾸고 나서 우리나라도 바로 이거를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세 가지 그 쟁점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인터넷상에서는 검색 서비스 문제가 쟁점이고요. 그래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의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다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검색 서비스 문제는 별로 어떻게 보자면 큰 문제가 아니고 제일 큰 문제는 모바일에서의 안드로이드 OS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지금 유럽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검색 서비스 문제에서 그 여행 문제에 대해서 2017년 6월 27일 그 EC가 한 3조 원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과징금 퍼센테이지는 사실은 글로벌 기업인 경우는 글로벌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900억 달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90억 달러까지 사실은 물릴 수가 있는 건데 항상 이렇게 조금 작아지면서 그렇게 물렸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물리는 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2009년 인텔한테 이 과징금이 12억 달러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발표문을 쓰고 나서 어제인가 그 전날 보니까 아마 이 반독점 소송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런 소송은 항상 그 EC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행사항이라고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쳐라 하는 이행사항에 관한 거 하나 그리고 벌금에 관한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보면 이 EC 같은 경우는 이행사항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걸 냈는데 아마 이 벌금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럽 재판소에 제소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소 결과 어제
어제 그 전날 뉴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ECJ라고 하는데 그 재판소에서 이거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뭔가 하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벌금을 물리기에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서 좀 더 조사를 해서 오늘날 하는 식으로 다시 반려가 됐다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글이 이미 6월달에 이행사항하고 이 벌금 두 가지를 부과를 받았는데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치겠다고 냈어요. 그런데 그 벌금에 대해서는 미적미적 하고 있다가 이 인텔 케이스가 다시 그 하급심으로 내려가니까 제소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항소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항소를 했어요. 그 항소를 한 게 어제인가 그 전날 항소했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소를 하면 만약에 이기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그 벌금이 또 붙는데 그게 1년 매출액의 5%를 벌금을 매길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매출액의 5%를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이 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면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벌금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 벌금을 낸 것 같은데 인텔 같은 경우는 제소를 했고 지금 구글도 지금 항소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모바일 부분은 안드로이드하고 이 광고 부분이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의 문제가 큰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돈을 부과받고 소송에 이미 패소를 했는데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문제로 판결이 나서 일정 정도 합의상 이런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런 문제 이후에 그 러시아의 얀덱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점유율이 확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게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제기를 해서 문제 제기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선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지금 현재 끝난 게 아니라 유럽의 디지털 시대의 유럽 저작권에서 유럽이 단일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니펫 텍스트 프로포잘이라고 해서 이미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 내가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곧 이번 해 말 정도에 그게 날 것 같은 그런 거고요.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각 국가 차원에서 대처 방안이 있고 또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국제 공조 체제도 지금 OECD 중심으로 BP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각 나라마다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법인세를 낮추고 싶어하는 나라도 있고 올리고 싶어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조금씩 진척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각국 차원에서 자국의 조세법을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우회 이익세라고 해서 국외 이전 노동에 대해서 자국의 세율보다 자국 그 법인세가 20%인데 거기는 25%를 매기는 그런 식으로 우회 이익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 현지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구글세 논의는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기되는 그 사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소소하다고 그럴까요?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 역차별이 일어나는 차원이 국내에서 국내 기업끼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국내적으로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규제나 이런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아주 디테일하게는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 관점에서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 좀 공론화를 시키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조세회피 문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앞에서 본 것처럼 국내 구글세 논의에서 이거 없네요.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기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이 시장경제 경험평가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여기 넣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법인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논의도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거는 입법이 되지는 않았고 입법을 하고 있는데 제일 쟁점은 P라고 해서 고정사업자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사업자 문제는 이 P 판정 기준이라고 해서 OECD 그 BPS 그 가이드라인에 이미 고정사업 온라인이나 이런 디지털 상거래나 이런 것들의 고정사업자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음에도 각국마다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정사업장이 그 장소가 있느냐 그 비즈니스가 행해지는 게 있느냐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즉 매출이 있느냐 하는 그런 기준으로 바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부가세 문제는 이미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구글세를 보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구글세가 조세 회피 관점에서는 국내적인 게 필요한 게 국제적인 공조는 역행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국제적 공조에서 있는데 국가 간 보고서에는 이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거기 포함되게 되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이게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됐냐면 연매출 7.5억 유로 약 1조 원 정도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이걸 국가 간 보고서를 이렇게 그 속에 매출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넣는 경우 만약에 각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이런 상업적 민감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지금 BPS의 이런 논의들이 갔다가 뒤로 퇴보해서 한 자국적 차원에서의 법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데이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아주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작권이 없는 컨텐츠가 다시 말하면 개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든지 하는 이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라든지 AI 등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일종의 산업적인 자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석탄이나 전기처럼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자원이 되는 시대에 그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의제화가 돼서 유럽에서는 EU랑 그러니까 미국 차원에서 이 프라이버시 실드 채택이라고 해서 그 정보 보호 그 정책이 얼마 전에 다시 맺어졌어요. 2016년 7월 12일 날 어떻게 됐냐면 정보가 예전에는 바로 이렇게 이런 그 정보 보호 조약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당시 조약은 뭔가 하면 바로 넘어가도 되는 걸로 원스톱으로 넘어가게
넘어가도 된다 하는 조약을 맺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한번 걸러서 가도록 즉 유럽 내에다가 서버를 설치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는 유럽 차원에서 제소를 한다 하는 것을 강화를 시킨 이런 이걸 채택을 했는데 이게 채택을 하고 나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유럽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에 일정 정도 내종이 걸리면서 이런 EU 기반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정보에 관한 이런 조약이나 이런 게 맺어져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 관한 이런 조약도 맺고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셔널 세큐리티나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서 유럽에서 지금 이렇게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 유럽에서는 결국은 자국의 플랫폼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다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EU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국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EU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고 돈도 엄청 쏟아부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랑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이 틀린다 하는 그런 결과도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는 자기가 없는 그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만회를 해야 되는지 지금 계속적으로 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중국 케이스를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하면서. 그런데 이제 보면 항상 문제를 푸는 방식은 뭔가 하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의제로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뭔가 하면 공정성이라든지 다른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하는 이런 명분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국민의 어떤 여론을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요. 우리 토론자분들 다들 앞으로 좀 오실까요? 아까 오시는 분에 잠깐 제가 오늘 하 박사님의 발표를 또 요약을 하자면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 먼저 유럽에서 이런 그 디지털 경제에서의 그 인터넷 기업들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뭐 어떤 그 공정 경쟁 측면이라던가 또는 그 세제 측면, 조세 정의 측면 그리고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해왔던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런 논의들이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어서 우리도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모신 후보자분들과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이제 좀 없는 관계로 제가 사실 충분한 토론 시간을 드리려고 했었나 죄송하지만은 최대한 4분, 5분 이상 넘기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더욱이 여기 지금 오늘 뜨거운 이 열기를 봐서 아마 Q&A 시간도 대단할 것 같아서요. 토론은 짧게 디스커션을 길게 하는 방향으로 웬만하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막 서두른데요. 여기 이제 여러분 편벌을 보시면은 저희가 나름 산업계, 시민사회계, 학계, 국회, 정부 이렇게 대표자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토론의 순서는요, 제가 소개도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산업계를 대표하는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님이 잠깐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시민사회를 대표하시는 업무법인 나눔의 김보람이 변호사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일단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계의 전문가이신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신 김영윤 교수님과 강남대 경제생활학과 교수님 안창남 교수님, 엄청난 전문가시죠. 이 두 분이 여기에 이제 논의를 더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회 전문가 계신 국회입법조사처의 최준용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님이신 김조영 과장님께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시작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최성진 사무총장님.
기타 뭐 이런 데 가서 4분 발언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어쨌든 마쳐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그 사무총장 맡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협회에서는 올해 그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그 역차별 해소, 역차별 문제 해소를 꼽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구글세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이야기 드는데 사실은 이 그 역차별 문제를 우리가 좀 잘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글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커서 예를 들면 구글세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정 기업을 괴롭히거나 어떤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돈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EU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 각 사회마다 이제 제기되는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자국의 어떤 서비스 플랫폼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용자라도 보호하고 세금이라도 좀 내서 그 자국에서 벌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이 자국 경제를 좀 기속시킬까 하는 맥락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차별이 아니라 차별을 하죠. 외국 기업이 못 들어오게 해서 그 뇌를 보호를 하고 하는 이제 방식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방식은 중국의 방식과 유럽의 방식과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국내 인터넷 산업이 좀 튼튼하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역차별 환경 때문에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글로벌 기업에게 글로벌 기업을 때려잡자 하다 보면 결국 대부분의 규제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동을 해서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옥죄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역차별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국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 인터넷 산업에 가해지는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을 해서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이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기업에게만 지금 구글한테 의무 부과하겠다고 부가통상학자 경쟁평가하는 거 국내 기업만 지금 맞습니다. 도입하면 실제로 경쟁상 평가 안 되고요. 글로벌 기업하고 같이 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규제를 만들수록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역설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지만 기업에게 꼭 필요한 규제는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도 당연히 그 의무를 수범하고 있는 조세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보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든 국외 기업이든 동일하게 국내법을 바꿔서라도 공정거래법과 같이 역에 적용 조항을 넣어서라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둘째 문제고 정부가 그것을 집행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국내법을 집행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 썼습니다. 2분 20초밖에 안 쓰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컨설팅은 사실 저희도 기아 잘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나중에 정부 측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어서 김보람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회자이면서 혹시 질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가 너무 담대하고 사실은 하루 종일 이게 얘기가 쉽지 않은 이슈인데 우선은 짧게 코멘트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저장하시는 문제 얘기와 관련해서 국내법에는 안법과 개고법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EU라든지 미국법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지난 세월 동안에 미국에서 미국 스스로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히 했던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EU에서 그것도 문제 삼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향후 이런 얘기를 할 때 국내법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EU 사법재판소가 결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저희 NGO 쪽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구글에 너무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미국 본사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르니까 우리 낙법 적용 안 되고, 그 다음에 구글 코리아는 구글 본사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답할 의무가 없고 이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내용 증명 보니까 구글에서 뭐라고 하죠? 한양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답이었었어요. 근데 참고로 상당히 이럴 데가 없었는데 그때 구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제도 중에 하나가 투명성 보고서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한 장짜리 내용 증명 답변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투명성 보고서 같은 거 좋은 거 하고 있다. 그런 우리 착한 회사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발표한 거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우리 착한 회사니까 믿어달라. 우리 블랙박스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 글로벌리하게 공조를 맞춰가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독과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2013년도인가요? 그 독점 보도로 나왔었는데 미국 FCC에서 자기네 쇼핑 사이트라든지 자신의 그 여행 사이트들을 선순위로 올리고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데는 후순위로 검색이 나오도록 하는 굉장히 폐기한 짓을 해가지고 그때 그 FCC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올렸던 보고서에는 해당된다라고 봤으나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무혐의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된다라고 올렸던 사람의 내용이 그동안 비공개로 되어 있다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뉴스에서 공개에서는 지금 공정거래법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2011년도에 이미 그 선탁제 이슈가 그 제소가 됐었지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도 역시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 이번에 새로 이제 오신 그 위원장님께서 그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함의가 단순히 혁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도 있고 소비자들의 경우에 선택권의 제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구글스 이슈는 사실은 저희 NGO 입장에서는 정말 잘 다뤄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국내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간, 다자간, 국제 세금과 관련된 조약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세금 조약만 몇천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조율하는 것만 시간이 어마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굉장히 다루려고 노력을 해왔고 저희 중에는 이제 이 문제를 좀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각국의 정부들이 이게 사실 예전에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사실은 버뮤다에서 거래세율이 0%인 것을 악용해서 그 세금을 회피하려는 제도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절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왔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처럼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한 곳에서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이런 저개발을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의 조세 정책을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NGO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고 민주국가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그 선생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좀 잘 까놓해서 논의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NGO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다국적 기업이 더 이상 이렇게 사적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감시하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 기여를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세정이 정말 어렵죠. 제가 신문에 읽은 바에 의하면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런 구글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이 조세와 관련하여
백수 못 기다리겠다, 우리끼리 뭔가 솔루션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걸 아마 오늘 아마 이 시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보다 몇 시간 전이니까 아직 발표 전이겠죠. 이 내용은 오늘 토론 후에 한번 인터넷 뉴스로 검색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학계를 대표해서 일단 먼저 김영경 교수님부터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학계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학계를 대표한다는 표현을 써주셔서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우선 제가 주요 토론 주제로 삼으려고 했던 거는 저작권 사용료 문제랑 망 사용료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저작권 사용료 문제는 이미 발표자께서 충분히 많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표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망 사용료와 관련된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허용한다면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BJ들은 왜 아프리카 TV를 떠나서 다 외국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또 뭐 유튜브는 어떻게 별풍선 없이도 그렇게 고화질의, 고품질의 영상을 접속자 수 무제한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2016년 국내 동영상 광고비가 유튜브가 1,168억 원으로 1위입니다. 이거는 네이버의 2.5배고 SBS, IMBC, KBS 등 지상파 3사의 동영상 광고 수익을 합친 2,206억 원보다 5배예요. 5배. 1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동영상과 관련된 그런 광고 시장에서 얘네가 1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근처에는 잘못된 거래 방향과 규제가 같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선은 한국에서 구글은 망 사용료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급하고 있느냐? 미국 내에서도 얘네는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서 최소한의 망 유지 비용만 지급하고 있지, 국내 사업자들이 지급하는 수준의 그런 망 사용료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의 다음은 트래픽이 많아질수록 고화질을 위해서 망 사용료를 더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비싼 망 사용료를 내다 보면은 국내의 우수한 콘텐츠는 결국 그 수익 구조 면에서 해외로 유출되게 되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례로 싸이가 6개월 만에 12억 1천만 뷰를 달성을 했고, 싸이의 여러분들 그 강남 스타일 아시죠? 이 뷰를 달성을 했고, 유튜브는 이걸로 인해서 800만 달러의 광고 매출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 800만 달러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42억 원이 싸이했다면 과연 싸이한테 이 정도의 수익 구조가 가느냐? 절대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유명 BJ들이 왜 국내 플랫폼에서 외국 플랫폼으로 이전하고, 그럼 좋은 콘텐츠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 부분은 저는 망 사용료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에 박홍근 의원실 자료를 보면은,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실 자료를 보면은 상호 접속용 공식 개정과 새로운 접속통신 요율 적용으로 통신 3사의 매출과 수지가 폭등했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401억 원인데, 이거는 2015년에 전체 수지가 416억 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반기 만에, 6개월 만에 97%를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망 사용료를 이제 상호 접속 기준 고시 개정하는 근거로 해서 거의 60-70% 이상에서 망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 고시는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고 구글 같은 외국 사업자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포털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트래픽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불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굉장히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당 차별적 취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경쟁을 담당하는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방위정통부 이런 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걸 금지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서 독점적 지위를 거의 확고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구글의 이런 검색 시장은 비독점 상황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정도거든요. 근데 구글의 이러한 국제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국내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으리라라는 건 저는 아니라는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거래에 있어서 각종 조약이나 협정 등의 이유로 특별히 내국민을 보호하는 것들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ISD 제소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명실공히 우리가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내국 사업자한테 오히려 불리한 규제를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미 4분을 초과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 기회를 조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요. 예, 박 교수님. 안전합니다. 진짜 제가 11시 59분이니까 12시 3분까지 해서 미리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글 세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글 텍스트는 과연 구글세는 해결될 것 같은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하고 선진국 몇 개 나라인데 아프리카 등 대다수의 나라가 이렇게 합쳐서 그런 사회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세금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아마 만약에 구글 대신에 그 자리에 우리 네이버나 다음이 있었다면 글쎄 이런 자리가 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았을 것 같은데 사정엔 그렇지 못해서 첫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산 지가 한 40년 돼서 세금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구글이 한국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구글이라고 하는 나라 기업체에 한국에 고정된 사업자나 퍼머넌트 이스태블리시먼트가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세 조항을 조금만 더 듣다 보시면 그 고정사업장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지 않고 한다면 우리 고정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에 가면 지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 수혜 로펌들이 다 구글 측에 붙어서 그렇게 해주니까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입법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입법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기재부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OECD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소비세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우리 두 가지 세법이 있는데 예외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외에서 요금이 제공된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제공된 걸 모아서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현재 입법 조치가 되는데 왜 그 소득세를 못 갖는가? 사실 소득세를 못 오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우리나라 문제만 아닌 거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맵스라고 하는 베이스 1호선 쉬프트라고 하는 그런 다자간 공조를 통해서 스크럼을 짜고 구글한테 도출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빠져버렸어요. 미국이 빠져서 그것도 지금 미국이 빠진 틈새를 구글이 다시 또 하는 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구글이 지금 현재 아일랜드 베이스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하고 아일랜드가 조세조를 보면 더 전 세계적으로 법령화될 수 있는 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구글의 모국인 미국이 슬슬 뒷걸음을 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패는 건 상관없지만 당나라한테는 매우 어쩌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입장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럼 당신 생각이 뭐냐? 제가 보면 지금은 이렇게 거주과 과세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소득세, 법세가 짜여져 있는 현재는 원천과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의 과세권이 있다라고 해야지 돈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구글세를 이렇게 짜느냐 영원히 사실은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글쎄요. 저한테 세금을 하니까 와서 토론을 하는 거지만 글쎄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우리나라 고정사업장 개념을 아까 제가 프랑스 독일 얘기를 해주셨지만 프랑스에는 그 리시클 피플레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그 문제에서 공부해서 압니다. 근데 고정된 사업장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하면 그게 이제 고정된 사업장을 하지만
프랑스 시스템은 구글이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는데 프랑스에서 거쳐가는 어떤 그 단계 하나하나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 그럼 그 거쳐가는 단계가 설사 중요도가 낮다 할지라도 프랑스 사업법에서 그것을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모아서 고정사업장을 해서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기재부 부문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것은 OECD 가이드라인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당신은 OECD 공무원이냐라고 주장했어도 프랑스 사례를 줘서도 안 되고 결국은 그 뒤에 아까 좀 이따 발표하신다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데가 결국은 정 안 되니까 과징금 체계로 갔고요. 두 번째는 소득 과세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업장 시스템을 조금 더 그 개념을 더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아마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OECD 가면 미국과 파리가 있는데 미국이 거의 왕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OECD 자체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미국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합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관점은 네이버나 다음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제가 볼 때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분 소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5분까지 끝내야 되는 관계로 좀 계속 서두를게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저기 최신영 박사님한테 그럼 토론 부탁드릴게요. 네, 국회의원 기상청 최민훈 부사장입니다. 먼저 제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곳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나 이제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하고 그래서 역차별을 좀 어차피 없어지겠죠. 그러면 다만 거기서 이제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는 상호적으로 확실히 규제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법인세하고 단독적 규제하고 저작권 규제가 나오고 먼저 이제 법인세 부과 문제 얘기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부고세와 관련해서 법인세와 관련 개정안이 나온 게 실질적으로 없어요. 왜 없냐면은 그 원천 과세하기 위해서 고정사업자예요. 이게 이제 서버가 그게 고정사업자는 국내에 있어야 되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세를 과세를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외국 사업자들이 조세 조약 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함께 변화해야지 우리 국내 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입법적으로는 아직 개정된 게 없고 뭐 연말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배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독적 규제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뭐냐면 그 단독적 규제를 하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누구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통신시장에서는 뭐냐면 기간통신사업자, 낭사업자들을 진출해서 왜냐면 이 사업자들은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그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영향력도 없고 숫자도 많고 했는데 이제는 포탈만 해도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도 커지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 경쟁 상황 평가하고 그걸 통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역할을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면은 그 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이제 경쟁 상황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오세정 의원이 발의가 된 건데 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크게 뭐 반대하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네이버 다음 얘기 나오는 게 2013년에도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 나와가지고 골목상권 침체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이버 포탈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사이트들 주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불공정 이거에 대해서 문제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법안이 제출돼 있고 뭐 생각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포털의 영향력이 세지고 그것에 대해서 규제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포털을 전향해가지고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그냥 이 검색 원칙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규제 재정법 같은 경우를 만들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 대신에 그걸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해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그냥 그 공정거래법이나 정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규제 기관이 판단하면 됩니다. 남용행위다, 불공정행위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크게 뭐 이게 문제인 건데 네이버에는 뭐냐면 검색에서 우리가 제목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들이 직접 링크라고 하는 건데 현재 저작권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글에 나오는 건 그것까지 받겠다는 건데 국내에서 이거 갖다가 받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이득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 포털 같은 쪽에서도 내가 내기 싫으면은 저작권 계약 안 나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문사업자도 뭐냐면은 저작권을 안 받고 지금 해도 그게 이익인 건데 왜냐면은 사이트 들어가면 검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트래픽 증가하고 광고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저작권 직접 링크에 한해서도 뭐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 규제 얘기하겠는데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한국이 불법 정보가 너무 많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만 해도 뭐 가짜뉴스 나오고 가짜뉴스도 규제해야 된다. 또 인터넷 방송도 규제 나오고 그래서 불법 정보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튜브나 다른 해외 서비스 정보로 더 많은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불법 정보나 이런 컨텐츠 규제도 좀 완화해서 국내 사업자들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요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 저는 해외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해외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컨텐츠 규제를 보면은 그것에 맞춰져 있으면은 해외에 나가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것저것 많이 규제를 하는데 그것이 누가 해외 사는 분들을 가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콘텐츠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리고 포털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크게 이제 사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 김준영 교수님. 네, 방통위의 김종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토론자로 나서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고 좀 부담감이 앞서는데요. 크게 나가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불공정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저작권 침해, 조세협비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뭐 저작권이라든지 조세협비 이쪽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앞에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불공정 행위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아까 최성진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국내 규제 체계하고 관련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법에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여교조항 같은 거나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은 현재 여교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여교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차이는 공정거래법은 그런 일반법으로서 특정한 행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법이라도 그렇고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특정 섹터법으로서 그 법의 적용 대상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런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보면 국내에서 전기통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통신 사업자 말고요. 그런 부가통신 사업자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외국 사업자를 국내법 질서로 수용하는 그런 절차가 분명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또다시 여겨 조항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수용하는 절차 조항인 신고 조항을 잘 개선하면 되는데 현재 그 법의 문제점은 외국 사업자는 1억 이상일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자본금이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를 한 걸로 그러니까 신고를 면제를 해줍니다. 신고 한 걸로 보고 그냥 사업을 해도 됩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사업자들이 다 그 국내 법인을 설립할 때도 1억 이하로 설립을 하고 그럼 신고를 안 해도 되죠. 그럼 도대체 신고를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 누가 있는지 뭐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못 빠져나가게 하려면 자본금 규정 플러스 어떤 그런 매출액 규정이라든지 국내에서 일정액 이상, 1,000억 이상의 매출액을 올린다든지 이런 사업자는 자본금하고 관계없이 신고를 반드시 하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런 그런 어떤 실체적인 규범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집행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거냐 그거를 이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너무나 그런 예를 들어서 차단 그런 해외 사업자들 그런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법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저렇게 법을 회피했을 때 그걸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 극단적인 수단은 차단이죠. 극단적인 수단은 접속 차단인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막 나간다고 친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방통위에서는 이제 현재 그 부분에서 이제 법무법인의 연구 영역을 줘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는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실체 행위 규제 차원에서는 작년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좀 글로벌 사업자들이라도 어떤 부가통신 사업자를 그렇다니 글로벌이든 그러니까 국내든 외국이든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이제 보완이 됐는데요. 특히 선탑 예를 들어서 아까도 발제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탑제 앱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게 그런 OS의 선탑제 앱을 모바일 OS의 선탑제 앱을 마구 탑재를 해도 규제를 할 수 없었는데 2013년에 이제 미래부에서 당시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방통위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선탑제 앱을 비필수 선탑제 앱을 지울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분명한 금지 행위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만약에 이제 그런 구글이 됐든 애플이 됐든 선탑제 앱을 애플은 좀 약간 좀 폐쇄 체제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선탑제 앱을 그런 어떤 이 휴대폰을 작동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비필수, 그러니까 근본적인 앱이 아닌 다른 앱들을 갖다가 지울 수 없게 해놓은 것은 분명한 법 위반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제 또 작년 시행령 고시와 더불어서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서 금년 8월에 이제 부당행위 망 사업자라든지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가 이제 또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행위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마련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많이 보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아까 김영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망 사용료 문제 이거는 이제 상호 접속을 과기정통부 소관사항이긴 하지만 이 상호 접속 제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의 독특한 어떤 상호 접속 시스템 때문에 그런 어떤 불합리한 그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현재 최근에 발생했던 게 페이스북 우회 접속을 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특히 SK 쪽에 쓰는 사람들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방통위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조사를 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분명한 한계는 있고 그게 좀 근원적으로 치료되기 위해서는 상호 접촉에 관련된 그런 제도들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발제를 하신 하이퍼 박사님의 좀 마무리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이야기 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번 연말에 김혜영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속에서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PE, 즉 고정사업장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PE, 고정사업장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즉 피지컬 프레젠스라고 해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OECD라든지 이런 데서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그렇다면 디지털 프레젠스라고 해서 즉 서버가 있는 곳에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사실 서버가 없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다음 개념이 비즈니스 프레젠스라고 해서 실질적인 사업 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과세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또 줘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질적인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디지털 이 온라인 시대에서는 또 아주 애매모호한 게 어떤 경우는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구글이 그 지사를 세우고 데이터만 수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은 이게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걸로 데이터 수집하고 그 외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과세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OECD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내렸냐면 즉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라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매출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이 P사업장이 있는 P테스트 개념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하고 OECD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기사를 세운 곳에 매출이 일어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미국의 그 세금 관련 여러 가지 컨설팅 회사나 이런 데서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내용이 이미 기사화돼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OECD의 이런 가이드라인은 나라마다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다양한 나라의 그런 뭐라고 볼까요? 회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는데 이거를 자국법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시간이 조금씩 지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2017년 7월에 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에서 이 구글이 미납한 그 구글에다 구글세를 매겼는데 그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그게 한 1조 4,700억 원 정도였어요. 그게 2010년부터 판결이 났던 건데 구글이 계속적으로 안 낸 돈에 대해서 프랑스 그 행정법원에서 구글이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프랑스 정부에 역행하는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런 판결을 보고 지금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데서 그 나라에다 백택스를 내려고 했다가 이거 다시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만 이 프랑스 행정법원에서는 고정사업장 개념이 아직은 우리나라는 바뀌지 않았다. 즉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프레젠스의 개념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프랑스가 그렇게 판결 내리는 거를 엄청 비난을 하면서 빨리빨리 그 개념이 벌써 어떤 개념까지 나왔냐면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라는 개념까지 OECD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법을 바꾸지 않아 놓고는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프랑스의 이 예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냐 해서 유럽 EU에서도 그렇고 엄청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나라마다 물론 이거는 전부 다 나라 간 국제 조세 협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 간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지만 그런 것 개념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그런 개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바꾸어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개념을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지금 이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 그 데이터 문제에 관해서도 이 데이터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서 EU, US 프라이버시 실드를 채택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그 나라 내에서 어떤 규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데이터가 국외로 미국으로 갈 때, 즉 우리나라 데이터 전체가 미국 구글에 의해서 미국으로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겨갈 때 과연 그렇게 한 나라의 자원인 그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줘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이미 와이스파이 사건이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와이스파이 사건은 우리나라 이 정보가 계속적으로 구글이 그대로 수집을 해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거를 자체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자체조사한다고 통보를 했더니만 구글이 그때부터 전부 다 직장 폐쇄를 했대요. 전부 다 재택근무로 들어갔고 그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까지 수집했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담아가지고 미국으로 다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이후의 판결은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났는데 그런 것처럼 물론 한 사건을 보는데 보수적인 관점과 자유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동시에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적인 정보 사회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데서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주 빨리 가는 나라들이 좀 더 앞선 그런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여론화시키고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은 또 반드시 받아야 될 부분이어서요. 진행 집에다가 제가 조금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약간의 시간을 좀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발제자님 이하 토론자분들께 질의를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끝까지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고도 아무 질문이 없으세요? 하나의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마무리를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아까 2분 20초밖에 안 썼으니까 죄송하지만 많이 얘기했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역차별 문제를 왜 해소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내 기업과 그 글로벌 기업의 경쟁에서 우리가 국내 기업 역차별을 해소해서 국내 기업이 응원하면 무슨 이득이 생기는가, 올림픽 금메달 딴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득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응원 열심히 해서. 근데 이 경제 분야에서는 분명하게 국민들의 이익이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2015년도 법인세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법인 법인세 납부 실적을 보면 50%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절반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분명히 돈을 벌고 있는데 법인세는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죠. 근데 세법상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재. 네.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손해고 우리 경제의 손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등치고 우리 국민들을 호구로 만들고
안에서 몰아서 밖에다 퍼준다 이러면은 저는 응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터넷 산업에서는 분명히 보시면 납세 실적이라든가 여러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위해서 훨씬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경제 주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우리 경제 생태계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글로벌 기업을 때려잡지 않는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세금 같은 건 납부하게 해야 되겠지만 세국 정책, 갈라파고스 규제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 못 들어오게 해봤자 경쟁력이 안 생깁니다. 국내 기업들이 나가서 경쟁할 수도 없고 그런 허약한 경쟁력으로는 아무리 문을 틀어서 막아도 글로벌 기업들이 다 장악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족쇄를 차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족쇄들을 풀어주고 그 불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소하고 공정하게 그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해주고 글로벌 기업이 반칙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레드카드를 옐로우카드, 레드카드를 내밀 수 있으면서 국내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역차별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페이스북은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페이스북이 국내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가 하나가 사실 지금 방금 최성희 목사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 국내 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IT 기업들의 건강하게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이 환경 조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이 이슈가 여러 가지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정책적 규제적인 수단과 다른 어떤 해법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어떤 단초가 있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지고 또 그게 일반 여러분들의 관심을 통해서 이것들의 어떤 규제 개선이라던가 입법 보완이라던가 이런 어떤 거버넌스의 수단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관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KRIGF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상당히 또 재미있는 주제들이 또 이렇게 대두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